키 193cm에 체중 108kg이 거구이지만 모델 못지않은 신체 비율의 소유자. 틈만 나면 링 위에서 날아다니며 점핑 니킥과 플라잉킥으로 상대를 보내버리고, 안 그래도 작은 얼굴을 양팔로 탄탄히 가려서 상대의 안면 공격을 무력화하고 어네스트 후스트의 뒤를 이어 세대교체를 이루며 월드 그랑프리 3회 우승을 따낸 남자. 47년 전 1월 10일에 태어난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레미 보니아스키가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K1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니아스키가 없었다면 수많은 선수들의 승률이 소폭 올랐을 겁니다. 보다 굵직한 영향을 살펴보자면 우선 월드 그랑프리 2003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보니아스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밥셉이 누굴 상대했을지부터 예측해봐야겠네요. 보니아스키 빈자리에 들어갈 만한 K1 탑 컨텐더들은 떠올리면 많은데요. 벤너는 작년에 팔이 아작나는 바람에 출전할 수 없었고, 크로캅과 마크 헌트는 프라이드로 이적하는 바람에 아예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타당한 매치업이 셉과 후스트의 3차전이 되겠네요. 후스트가 잘 싸우다가 셉의 파워에 자존심과 같이 구겨진 적이 있죠. 후스트가 셉과 3차전을 치러서 꿈에 그리던 리벤지에 성공했다고 치면 8강에서 피터 그랑과 맞붙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기량이야 후스트가 더 뛰어나지만 38세의 많은 나이가 승패 예상의 걸림돌입니다. 무엇보다 직전 회의 우승자인 후스트가 2003년에 왜 불참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후스트도 제외시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셉과 그라함 중 누가 이겼을까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정석적인 파이터와 파워 몰빵 헬창의 대결.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그라함이 이길 걸로 보이지만 이 시기에 셉은 워낙에 파워가 미쳤기 때문에 준결승에 셉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누가 되건 간에 시릴 아비디라는 복병을 깨뜨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셉이 반칙으로 경고를 받아서 아웃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개싸움의 달인인 아비디에게 그라함이 밀려서 다운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셋 중 하나가 무사시와 결승전을 치르게 되어서 일본 단체인 K1이 꿈에 그리던 일본인 챔프를 탄생시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월드 그랑프리 2004로 넘어와도 2003년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니아스키 없는 2004년을 얘기하려면 8강에서 후스트가 누구를 매치시키냐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더더욱 끼워넣을 선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가도 준치라고 39세의 후스트라고 아무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준결승에서 후스트와 복서 출신인 보타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킥이 없다시피 한 보타가 걸어다니는 쇠파이프 후스트를 이길까요? 결국 결승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니아스키가 없었을 경우에 후스트가 5회 우승 챔피언이라는 전무 후무한 기록을 세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월드 그랑프리 2005년도부터는 사실 분석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픽 타격계의 로봇이자 최종 보스 세미 슐트의 천하통일 시기니까요. 그래도 예측하기에 따라 다소 희한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월드 그랑프리 2005 대진표를 보시면 보니아스키가 안 태어났을 경우에 2005년 그랑프리 대진표는 8강에서 우리나라 최홍만 선수가 누굴 만났을까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레전드급 선수들은 다 나왔기에 보니아스키 빈자리에 들어갈 선수 찾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홍만 형이 패배하고 그 상대가 준결승 진출? 슐트가 슐트했겠죠 아마. 그런데 최홍만이 이기고 준결승에 올라간다?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월드 그랑프리 결승전에 진출하는 웃픈 일이 벌어지겠죠. 반대편 시드에서 올라온 상대는 글라우브의 페이토자. 페이토자 하면 떠오르는 게 브라질리언 킥이죠. 그치만 그 킥이 당시 종양 제거 전 합법 도핑의 근육 괴물 홍만 초이를 다운시킬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맷집으로 모든 공격들을 씹고 다니던 홍만이 형이었습니다. 그러면 K1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 최홍만이라는 이변 아닌 이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보니아스키가 월드 그랑프리에서 선전하지는 못했습니다. 8강에서 스테판 레코를 이기긴 했지만 아이템을 너무 세게 맞은 탓에 이기고도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 경기는 리저브 파이트의 승자인 피터 하츠가 준결승에 대신 올라가서 결승전까지 세미 슐트를 상대로 투혼의 승부를 펼쳤지만 보니아스키가 없었다고 치면 아마 레코가 페이토자와 붙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 선수의 전력이 비슷해서 누가 이겼을 것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피드가 좀 더 나은 레코가 수싸움으로 정타를 누적시키거나 다운을 뺏는 식으로 이겼을 수도 있고, 페이토자도 나름 파워가 좋고 킥이 매서워서 레코가 드러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누가 이기건 간에 결승전에서 슐트가 슐트겠죠. 2007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07년엔 레코가 또 보니아스키를 만나버렸네요. 다운을 뺏기고 일어났지만 심판이 그냥 패배 처리해버립니다. 만약 보니아스키 없는 2007년에 레코가 누구를 상대했을까부터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누가 되었건 8강에서 기다란 벽에 가로막혔겠죠. 미친 스피드와 긴 리치로 태풍의 핵과 같은 존재였던 바다하리입니다. 레코가 바다하리를 한번 이긴 적이 있긴 했지만
이때의 하리는 이미 기량이 더욱 성장해서 최고조에 이른 상태. 하리가 하필 본야스키를 만나서 져버린 것이지 준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하리는 준결승에서 자신이 존경하던 피타하츠를 만났겠죠. 그 다음 해에 하리가 아츠형을 스피드로 발라버린 걸 감안하면 하리와 슐트가 2007년 결승전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양 선수는 2009년에 1승 1패씩 주고받은 바 있었죠. 하지만 2007년에 하리는 경험치가 조금 부족했고 약도 안 먹던 시기였죠. 이때 만났다면 슐트가 또 슐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는 K1 본선 무대에 새로이 오른 선수들이 많은 해였습니다. 따라서 본야스키가 없었다면 빈자리에 들어올 선수가 많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새로이 밀어주기 시작했던 교타로, 에롤 짐머맨에게 아쉽게 패한 자비 사메도프, 지난해에 아이템을 맞고 억울하게 판정패한 마이티모, 누가 되었건 간에 폴 슬로인스키가 붙어서 다 이겼다고 치고 8강전을 볼까요? 폴 슬로인스키 대 제롬르 벤너의 경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본야스키가 안 태어났다면 이때 벤너가 팔을 안 다쳤겠네요. 그런다고 벤너가 준결승 프리패스겠냐 하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슬로인스키 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벤너가 팔을 안 다치더라도 킥을 많이 맞아서 판정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왕년의 강자인 벤너가 노련함과 파워를 앞세워서 이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두 선수가 준결승에서 국한 4키를 이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무제한급에서 조금 짧은 편이지만 짧아서 더 빠르게 많이 때리는 게 가능한 튀르키의 최강의 킥복서죠.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 2008년 결승전은 바다 하리 대 국한 4키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때 하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밟고 상금이 몰수되는 일 없이 월드 그랑프리 2008 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에 슐트가 광탈해서 가능한 시나리오죠. 2009년엔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2009년에 본야스키가 없었다면 멜빈이 상대로 누가 됐을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멜빈이 8강에 올라가서 에롤 짐머맨을 이기기는 힘들었겠죠. 본야스키 빈자리에 레이세포, 국한 사키, 누가 되건 셋 중에서 짐머맨을 이길 만한 선수가 그나마 사키이지만 다 의미 없습니다. 이 들이치는 것도 이제 지겹지만 준결승에서 슐트를 만나서 슐트가 슐트하면 그만이니까요. 여담으로 이해 16강에서 본야스키와 붙었던 멜빈은 이전 경기에서 본야스키 킥의 앞니가 깨진 바 있습니다. 본야스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멜빈의 앞니가 깨질 일이 없었겠네요. 본야스키에게 영 감정이 좋지 않았던 멜빈은 한동안 앞니를 고치지 않고 지냈는데요. 마지막 패배 후 8년이 지나서야 사실상 은퇴한 본야스키를 상대로 간신히 리벤지에 성공한 채 킥복싱 커리어를 종료합니다.